AI 시대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 방향 논의, 이제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린 것처럼 좌장을 맡아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대학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대학원장을 맡고 있고 작년에 재작년 2022년에 한국경영학회장을 맡은 한상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 네 분의 주제 발표자 외에 한 분의 토론자께서 계십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효식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님이십니다. 우선 발표자들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크게는 이제 경제 분야,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경제 분야하고, 그리고 이제 AI의 국방 혁신에 이제 적용,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요. 발표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유카이 포럼의 이제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유카이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3년 1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창립 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때 현대 인공지능 아버지라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 후보 박사가 직접 현장에 오셔서 그 AI for all이라는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공교롭게도 CES의 그 삼성전자 광고판에 그 메시지가 바로 AI for all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위르겐 슈미트 후보하고 사전에 또 논의를 했는지 몰라줬던 그 AI for all이라는 말이 벌써 이제 우리 현실에 좀 아주 가깝게 왔다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월 달에 부산에서 2차 포럼을 했고요. 또 6월 달에 또 국회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카이 포럼은 벌써 작년 그 창립 이전부터 그 데이터 공유가 쉽지 않다. 결국에는 AI 공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예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지했던 것들이 바로 현실로 왔습니다. 아까 뭐 백영일 원장님 또 모든 우리 발제자들이 온 디바이스, 요즘 뭐 엣지 또 AI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자기 손에 바로 이제 AI가 다 갖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가 일상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 그런 면에서 유카이 포럼 공당 의장이신 우리 박경량 또 의장님, 그리고 이경준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경준 교수님과 또 우리 의장님 또 하렉스 인포텍에서는 그 연합학습을 통한 그 인공지능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번에 또 그 세계 인공지능 협회에서 또 인공지능 응용 그 혁신상을 수상하는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강석군 회장님도 그렇고 또 이경렬 교수님께서도 AI 에이전트 이코노미 또 이런 경제 체제로 해서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서울 디지털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이제 CES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한 것이 서울에서 최초로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는 그 행사를 올 10월 7, 8, 9일에 이제 코엑스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 일상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생활에서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종합적인 체계를 이제 10월 달에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아닌 그 AI 일상화가 다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효식 이사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 아까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디지털의 보편화, 모두가 다 디지털 AI, 지금은 이제 디지털 AI가 상징하니까요. AI를 모두가 다 소유하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갈 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제 정부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 우선 우리 머릿속에
지금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말이 많이 이제 오늘 거의 지금 한 두세 시간 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로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동인이 되었는데,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아까 이경전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화되면서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온 것처럼 이제는 이제 AI의 시대로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 AI 에이전트 시대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를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봐왔으니까 지난 20년 동안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이 온라인의 시대가 대체된다는 게 어떤 그림인지 좀 쉽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국방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경제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서울시와 같은 이런 행정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자가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정 교수님 먼저 한번 좀 저희를 좀 쉽게 인도해 주시죠. 네, 제가 강의가 부족했나 봅니다. 또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거대 AI가 경쟁이 있죠. 그래서 아까 강석훈 회장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1.3년이 아니라 13년이다. 그 말씀도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초거대 AI를 잘 만드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가 저는 GPT 3.5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3.5보다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한테 기대를 해야 됩니다. 뭐 업스테이지나 이런 스타트업이 초거대 AI를 왜냐하면 네이버나 구글은 미국의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도 열심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검색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페이스북은 최근에 마크 주커버그가 뭐 GPU를 몇만 개 샀다 그랬죠? 3만 개인가요? 30만 개인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GPU를 확보했고 이제는 우리도 그 경쟁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마크 주커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마 3를 발표를 했죠. 그럼 이제 AI 전략 관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이버한테 그냥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전자신문 실온에 한국의 인공지능이 위기다라는 좀 심각한 글을 제가 이제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런 초거대 AI 경쟁은 아까 강석훈 회장님 말씀대로 13년이 늦었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 지금 한상만 대학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만든 나라는 아니죠. 인터넷은 아시다시피 1969년 알파넷의 발전으로 시작됐고 그것도 역시 핵무기 버튼의 어떠한 강건한 발사를 위해서 만든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제 상업화가 됐고 그것이 또 유럽의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어서 특허하지 않고 자기가 공개함으로써 팀 버너스리는 지금도 계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 웹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한국이 그나마 당시에 YSDJ로 가는 민주화된 대통령이 그것을 하면서 한국이 인터넷을 좀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AI의 핵심 기술은 지금 13년이 늦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따라잡는 것은 아까 업스테이지나 그러한 어떤 회사들한테 맡기고 다행히도 그걸 또 산업은행이 투자했더군요. 오늘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나 국방에서 이런 것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는 그런 미국의 강력한 초거대 AI를 GPT-4를 쓴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장 먼저 발생시키고 그 초거대 AI의 어떤 캐치업은 또 다른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테크놀로지를 계속 개발해서 미국 수준까지 따라가는 그 전략이 한 트랙이 있고
그걸 잘 활용해서 경제나 국방이나 이런 데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 트랙, 이 투 트랙에서 사실 저는 두 번째 트랙을 오늘 얘기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고대 AI들을 만드는 이런 백단의 그런 엔지니어링의 게임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쫓아가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꼭 이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AI를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AX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AX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그 구현에서 가장 빨랐던 것처럼 그렇게 가보자는 말씀이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판매자 누구에게나 이것이 AI 에이전트가 다 갖춰지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쉐어링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아까 박경영 회장님 그런 주장을 또 하셨고요. 아까 그 토마스 하버드 그 대사님께서는 쉐어드 AI 에코시스템이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에이전트를 공유하는 에코시스템 혹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을 유도하고 또 정부가 우선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고, 이런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민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또 지원하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박경영 회장님 그동안에 작년에 또 이렇게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을 창립하시고 그 의장으로서 활동해 오시고, 그 전부터 RX 인포텍을 통해서 이런 그 AI 공유에 대한 사업을 쭉 해오셨는데요. 정부 정책에서 마치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활용한 국가인 것처럼 AI 에이전트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이경준 교수님께서도 그 우리 정부화 시대 전국민 PC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정부가 어떤 선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CES가 아니라 그 다보스에서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도 결국은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개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보상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AI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니까 지금까지 생성 AI는 그 난리지 기반에 기반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맞춤형의 AI 서비스는 개인들의 실생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생활 데이터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런 가운데서 AI가 작동되는, 즉 AI가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각 경제 주체들한테 AI에 가서 AI가 이 개인들이 개인이나 개인 경제 주체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AI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델을 혁신적으로 해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 AI가 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 가야 되니까 그러한 AI 에이전트 경제 체제를 정부가 선언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그걸 선언을 하면은 이거는 왜 선언이 중요하다면은 다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빅테크 중심의 AI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AI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나가 AI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경제 생태가 움직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빨리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민간에서 막 우후죽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그 현재의 그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 방향이 뭐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또 이 개인들 자체가 AI를 가지고 모두가 직거래되는 그런 그 이 경제 생태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이 AI 에이전트 시대에도 AI 에이전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데는 다 빅테크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빅테크 기업이 그런 AI 에이전트를 농민이나 어민이나 직접 생산자 판매자한테 줄 거냐 이겁니다. 안 주죠. 절대로. 자기가 독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에이전트를 각 개인이 소유하고 각 그 생산자 판매자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경제 모델을 빨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까 우리가 그 매칭 에이전트를 보여줬듯이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실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에이전트의 직거래 네트워크가 생기면은 생성 AI도 실생활 AI에 기반하는 새로운 AI가 만들어져서 그런 생태계를 한국이 리드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AI 개발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의의 혁신을 통해서 더 좋은 AI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오히려 빅테크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그런 그 AI 기술을 넘어서 또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AI 기술을 한국에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이 새롭게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이코노미, 에이전트 이코노미인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되는 그러한 경제 생태를 한국이 대한민국이 빨리 가서 전 세계에 이걸 또 나눔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도 잘 되고 전 세계 경제가 잘 되게 하는 거를 한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선두 국가가 돼보겠다.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에 그걸 선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나라에서 AI 에이전트 경제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구현해 보자. 전 세계에서 아직 AI 에이전트 경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를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없는데 구현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오픈 AI의 챗GPT 같은 초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것들도 활용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개인의 실생활 데이터가 그것과 같이 접목이 되면서 개인에게 맞춤화된 AI가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개인 맞춤형 AI가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첫째 그런 거에 대한 AI 에이전트 경제로 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거래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제 체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핵심적인 것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개인들의 그런 데이터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활용될 수 있는 누가 다 함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전 교수님도 데이터 뱅크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잠깐 듣고 그 다음에는 이런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게 국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활용의 그 분야이기 때문에 국방 분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 그 데이터 뱅크라는 개념하고 지금 박경영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인들의 그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이것이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혁신적인 모델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발표하신 자료하고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번 제안을 해본 겁니다. 그거는 아직 데이터뱅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죠.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자를 한국에서 그 사업자 선정을 했지만 그 역시 그렇게 성공적으로 아직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어떤 그 메타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어떤 그 기업이 비슷한 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극빈층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대신 보상을 잘해주는 형태였어요. 일종의 이제 조합이죠.
그래서 아까 오픈 AI는 뉴욕 타임즈와 지금 저작권 소송이 걸렸고 아시다시피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는 지금 게티 이미지랑 2,000조짜리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테빌리티 AI는 그냥 회사가 없어지는 거로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생성 분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스테빌리티 AI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죠. 마치 20년 전에 넵스터가 P2P 파일 공유 서비스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결국 리아 레코드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 오브 아티스트라는 그 거기랑 소송이 돼서 지는 바람에 넵스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오픈 AI도 과연 사라질 거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한테 굉장히 크게 지면은. 근데 이제 그 대신 오픈 AI는 역사에 어떤 걸 남기냐면 이렇게 초고도 AI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저작권은 지켜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기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법원 지금 판결에 남아 있고 아시다시피 미국 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많은 곳의 역사를 바꿔온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상만 대학원장님께서 저희가 주장해왔던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생각해낸 게 이제 데이터 뱅크죠. 그래서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부기관이든 모든 종류 우리 은행 계좌 다 갖고 있잖아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조직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사회 각 조직이 데이터 뱅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것을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것을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해나간다면 마치 은행이라는 것도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것이 생겼을 뿐이거든요. 그 데이터 뱅크라는 것도 생긴다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는 이미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뱅크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개인과 조직이 자기 데이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고 저장하고 그것의 활용을 위임하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왜 맡깁니까?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되는데 은행에 맡기는 것은 은행이 나 대신에 그것의 활용처를 다른 비즈니스를 나 대신에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자를 주는 거고 저의 돈이 필요한 것을 다른 기업한테 투자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어떤 경제 체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동안은 그 데이터라는 게 연합학습이라는 기술이 없었다면 이러한 제도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데이터 뱅크 체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까지 미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그 미래적인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 뱅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개인들이 다 자신의 개인적인 실생활 데이터들을 계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붙어서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직거래가 일어나고 온디바이스 거래가 일어나고 그런 AI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국가가 선포하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구현해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혁신 분야에서 국방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혁신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하고 그거를 민간에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유무봉 특별보좌관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AI 관련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든지 혹은 뭐 데이터 뱅크의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한 새로운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구현하는 이런 이코노미의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국방에 대한 혁신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야는 국방에서 앞서 나가서 그런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 민간으로 이걸 가져와서 우리가 민간 기업들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가 혹시 관련되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전쟁에서 누가 먼저 보고 결심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의 승패가 결론 난다고 했었죠. 사실 기존의 그 생각대로 하면은 전방에 있는 초병이 졸지 않고
오는 적을 발견해서 보고를 하고 그 위에서 결심을 하고 타격하는 이런 체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전투 요소가 사람, 거기에 따르는 각종 무기 체계, 기타 모든 조직 체계의 모든 것이 다 센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 말하는 IoT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 IoT에서 생성한 또 혹은 발견한 그런 정보를 위로 보고해서 그것이 결심되도록 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그 통신 노드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과 기계들이 다 센서가 되는데 거기에 AI 기능을 탑재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무인기가 적진을 정찰하면서 거기에서 발견된 모든 영상 정보를 다 본부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통신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다시 분석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 각각의 센서에 AI를 탑재하면 요즘은 이제 AIoT라고 합니다. AI가 탑재된 AI of Things,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통신 소요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고 또 이것을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종 센서들을 그렇게 AI가 탑재된 센서로 만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체계들,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가 정보의 과잉에 파묻히지 않도록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시간 또 전파돼서 정밀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근데 요즘은 사실은 민간에서 훨씬 더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혁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된 첨단 과학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쓸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군에서 개발한다면 반드시 꼭 군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에 집중을 하자. 밖에서 우리가 사와도 되는 것, 도입해도 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면 군에서 꼭 필요한 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민간으로 환류됐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가 해서 스핀 오프, 이것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과학기술 또 ADD에서 개발하는 이런 것도 그쪽으로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뿐만 아니라 민간과 군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 빠르게 우리 군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박정일 예비역준장님 아까 발표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방금 전반부에서 AI 에이전트 기반한 AI 이제 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국방 영역에서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CES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AI 에브리웨어, 즉 AI가 이제 모든 곳에 AI가 이제 있게 하려면은 AI 에이전트라는 방금에 설명한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그것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크게는 이제 그렇게 되고 국방 영역으로 본다면은 국방 이제 AI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고, 국방 영역에서는 AI 에브리웨어가 된다는 것은 AI 에브리 워리어, 그러니까 모든 전투원에게까지 AI가 이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AI 이코노미가 이루어지듯이 국방에서도 AI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AI 국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AI 에브리 워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에 온 디바이스 AI가 구현이 되어야 되고, 특히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국방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특이하고 또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국방 반도체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이 선행이 돼서 AI 에브리 워리어가 구현이 된다면은 민간과 국방 영역이 동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또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디지털 재단을 맡고 계시는 강효식 이사장님께서 행정 또 서울시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구현될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철저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AI 전환 시대라고 하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내일의 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AI가 있다는 아마 이제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그 9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선언한 것은 정말로 극찬할 만한 아젠다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아젠다를 또 연합 인포맥스하고 또 유카이 포럼에서 바로 이런 토론을 갖고 어떤 실행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러한 그 디지털 권리 장전의 실행을 위해서 또 민과 또 관이 또 협업하는 그런 체계, 지원 체계를 또 마련해야 되고 이걸 추진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멘트로 정말로 오늘의 적극적인 실행이 내일의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는 그 조지 패튼 장군의 말이 생각납니다. 아마 오늘 그 AI for All 여러 주제들이 실행하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되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런 그 모임이 우리가 다 같이 연합 인포맥스를 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친 큰 토론회를 가졌는데 방금 강효식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의 실현과 실제적인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어떤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인포맥스의 대표님 최기혁 대표이사님 또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의 의장이신 박경영 회장님 또 이 자리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민간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AI를 구현하는 가장 첫 번째 국가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한번 제안하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다 같이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